하지만 이거를 필지는 다 나눠서 개인들이 소장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워낙 유명해져가지고 유명한 사람도 굉장히 많이 사는데 여기 약간 알잖아요. 좋아지면 투기꾼 들려오는 거. 그래서 막 잘라서 막 팔기도 하고 약간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살기 좋은 마을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생태적이고 또 그 안에서 뭐 퍼머컬처나 청년들이 와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을이거든요. 그런 공간에서 이제 교육도 많이 하고 이런 공간들을 실제로 이제 밭을 만들고 뭐 하다 보면은 공간들을 퍼머컬처에서는 공간의 연결이나 관계의 연결을 중요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디자인해 보면 이런 것들이 하나씩 모여서 마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퍼머컬처 디자인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작업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보통 나중에 보면 마을까지 이렇게 확장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퍼머컬처 농장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전환마을이라고 생태적으로 살고자 하는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근교에 살면서 이렇게 생태 전환 뭐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마을 공동체를 또 만들었어요. 지금 한국 사회에는 한 20개 정도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한 10,000여 개 정도 마을이 됩니다. 그래서 전환 마을이라고 그 기후위기 시대에 뭔가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을 공동체들이 전 세계 한 10,000개가 되는데 이걸 트랜지션 타운이라고 해서 전환 마을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다 퍼머컬처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퍼머컬처 농부들이 그런 마을들을 대부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퍼머컬처가 굉장히 말도 어렵고 영어고 합성하고 막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뭔가 굉장히 어려운 건가 했는데 제가 이제 영국에서 퍼머컬처라는 첫 수업을 들어갔어요. 첫날 정말 저는 아직도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는데 첫날 첫 장을 책을 딱 펴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한국의 그 전통농업을 배워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퍼머컬처 너네 나라 걸로 만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국하고 일본, 중국의 과거 전통 농업, 생태 농업을 잘 정리한 게 퍼머컬처예요. 그래서 그걸 좀 더 과학적으로 디자인 개념이나 설계 개념이 들어가게 사실 퍼머컬처거든요. 여러분은 그래서 그냥 이미 피에 퍼머컬처가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 친구들은 이 생태 개념이나 이런 거를 막 소개를 하면 잘 이해를 못해요. 문화적 차이가 많아서 잘 이해 못하는데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들었던 거니까 그냥 너무 쉽더라고요. 뭐 그런 거죠. 아까 감자 단작으로 망한 나라도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한 곳에 논이 있으면 저 논 몇 년 정도 됐을 것 같으세요? 한 곳에 논이 있으면 적어도 5,000년 됐어요. 5,000년. 논이 한 번 있으면 5,000년인데 단작을 했는데도 안 망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를 너무 궁금해한 거예요. 그 서양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 농업을 파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한 곳에다가 한 가지 단작을 했는데도 왜 망하지 않았을까? 왜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을까? 이걸 찾아봤더니 순환 농법이 있었던 거죠. 어떤 순환을 했습니까? 부산물을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뭐 우리가 먹었던 것들을 다시 퇴비화 시켜가지고 그것도 다시 돌려주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저 땅을 고갈시키지 않는 농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정리한 게 퍼머컬처고 그래서 해외에서는 처음에 첫 시간에 이 코리안 트래디셔널 어그리컬처를 이제 배우는데 이거를 막 하다 보면은 한국 철학이 다 나와요. 한국의 철학, 두레 뭐 이런 거 막 다 배웁니다. 한국 사람들 우리 두레 아시죠? 서로가 다른 집에 가서 일해 주는 거. 마을에서 이제 공동체적으로 다 같이 농사를 지을 때 예전에 기계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주는데 아까 퍼머컬처 원리에서 특히 철학 중에서 그 돌보라, 케어하라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이제 농사를 짓는데 동네에서 그러면 누구네 집에 가서 제일 먼저 뭐를 내주고 누구네 집에 가서 제일 먼저 추수해줬을까요? 누구네 집에 가서 제일 먼저 돌봄을 마을 사람들이 했을 것 같으세요? 벼를 들 때? 뭐 좀 힘든 사람한테 갔겠죠. 근데 그 중에 제일 먼저가 과부 집에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노인이 있는 집에 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차가 있었대요. 그래서 공정하게 분배하라고 하는 아까 원리가 한번 있었잖아요. 생태 철학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어떤 것이 더 공정하게 분배되는 건지 더 좀 취약계층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알아보는 그래서 서로 돌보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 전통농업에는 굉장히 베이스로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또 자연을 동양 사람들이 자연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하는 그 사례가 첫 장에 나오는데 전 이거 보고 되게 깔깔깔거려서 웃었어요. 우리는 소를 타고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탄원 문화를 동양 사람들은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소 생일날 제가 먹는 밥상에다가 미역국하고 소 여물하고 이렇게 받아 먹던 게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그 소를 정말 가족처럼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상적이었고, 예전에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봄이 되면 가축들을 위해서 고사 같은 것들을 다 집집마다 지냈어요. 이것들이 그냥 일반적인 문화였거든요. 생명을 먹어야만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게 사실 인간이잖아요. 이런 철학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농사지었던 게 사실은 한국의 그 농업 철학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퍼머컬처 안에 이제 고스란히 가져왔고, 이것들에 대해서 흥미를 느꼈던 유럽 사람들이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넣으면서 굉장히 그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서양 사람들이 정말 체계적인 거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매뉴얼을 해서. 그래서 그게 다시 이제 넘어와서 이게 그 퍼머컬처라는 이름으로 생태 농업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렇게 왔는데, 실제로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한국사에서 한국적인 언어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 디자인 개념을 이미 갖고 있다고 유럽 사람들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미 마을 디자인을 하는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마을을 디자인하지 않아요. 그 디자인을 하긴 하는데 적군이 쳐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성 쌓는 거 정도? 이런 것들인데, 우리는 마을 조경한다거나 마을 숲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 굉장히 일반적인 개념으로 갖고 있거든요. 풍수도 보면은 우리나라 이렇게 지명 같은 걸 보면요, 실제로 봤을 때 그 풍수적으로 좋다, 명당이다 이런 땅들이 있지만 실제로 다 하나씩 꼼꼼히 따져보면은 실제로 명당인 땅이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우리나라는 비보풍수라는 걸 했어요. 밭을 그 공간을 바꿔서 명당으로 만드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모자 들어가는 거, 무슨 산자 들어가는 지명은 실제로는 다 바꾼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그 말하자면 명당에서는 뭐가 명당이라 그래요? 배산임수죠. 근데 그 배산임수가 산이 끊겨가지고 그쪽으로 골바람이 이렇게 들어오면 마을터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 바람이 막 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를 고친 거죠. 거기 숲을 조성을 하거나 맞바람이 치지 않도록 고치고, 여기에 물이 일직선으로 강이 이렇게 흘러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논에 홍수가 나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논둑에다가 숲을 조성한다거나 물이 굽이쳐서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그곳에 너무 그 건조하면 거기에 못을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공간을 바꿨죠. 이게 사실은 풍수지리였고, 이게 사실 디자인의 한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퍼머컬처라고 하는 디자인의 설계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 많은 농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제일 많이 사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비보풍수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숲을 조경한 사례예요. 숲을 만들어서 그 통치 이념으로 만들었던 거. 가장 얘기가 많이 되는 게 신라 시대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1000년 이상의 왕조를 가질 수가 있는가를 연구한 사람들이 그 통치의 가장 베이스로 숲을 조성한 거를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무슨 나무를 심었을까요? 숲에다가 신라 사람들이 도토리라고 심었어요. 예, 참나무 심어가지고 도토리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치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먹거리도 생산하고 그 참나무를 베이스로 한 그런 문화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 참나무는 도토리도 먹고 뭐 그 안에 숲 안에도 생명을 많이 살릴 수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 숲 자체에 생명이 많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베이스가 되는 나무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 또 비교되는 걸로 가장 또 많이 논문에 많이 드러나는 게 조선이에요. 조선은 산에다가 무슨 나무를 심었을까요? 조선은 조선은 소나무를 심었어요. 소나무는 보통 소나무를 뭘 해요? 소나무 아래 가면은 별로 뭐 나는 게 없어요. 사감작용이라는 걸 해가지고 아무것도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풀 안 나게 하고 싶으시면 소나무 심으시면 돼요. 그리고 소나무 그 갈기 긁어다가 뿌려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 숲이 죽어요. 그리고 소나무는 키워서 뭘 합니까? 보통 집을 짓거나 궁궐을 짓거나 배를 만들죠. 그래서 전쟁이나 이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하거나 숲을 이렇게 막아버리죠. 그러다 보면은 먹을 게 없으니까 또 숲에를 못 들어가게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궁핍해져요. 특히 백성들이. 그래서 그 소나무를 숲에서 기르기 시작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실제로 소나무 때문에
조선은 굉장히 황폐해졌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신라에서는 그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라고 공공부지에 숲을 조성했는데 그게 참나무였던 거죠. 그래서 숲에 먹을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것들을 생산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쁜 땅이어도 좋은 땅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좋은 땅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곳, 그런 곳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나쁜 땅은 없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드는 디자인을 하는 거죠. 비보 풍수가 퍼머컬처의 핵심 원리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나쁜 땅을 도와주고 보충해줘서 좋은 땅으로 바꾼다. 이런 원리였어요. 그래서 설계 개념이 퍼머컬처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좋은 흙을 만들고 자, 좋은 흙을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땅인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땅은 무슨 땅이라고 해요? 산성, 중성, 알칼리성 중에 우리나라 땅은 산성 땅이에요. 안타깝게도 산성 땅은 뭐가 잘 안 자라서 1년에 한두 번씩 뭘 해야 됩니까? 뭘 줘야 돼요? 석회를 뭐 주거나 아니면 재를 주거나 뭐 이렇게 되죠. 아니면 굴껍질이라도 던져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되는데 비가 많이 오면은 사실 산성 땅이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땅은 아직 땅이 좀 이렇게 오래된 땅이 아니어가지고 아직 산성도가 굉장히 많은 땅입니다. 자, 산에서 우리 밭에다가 이 나무를 심으면은 내 밭이 산성인지 아닌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나무는 뭐예요? 네, 산수국. 지금 이 땅은 무슨 상태입니까? 그러면 산성이에요, 중성이에요, 알칼리성이에요? 산수국의 원래 색깔은 무슨 색깔입니까? 파란색이죠. 파란색일 때는 산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산에 가면은 파란색 그게 보이면 산성이란 뜻이에요. 특히 산은 더 많이 산성 땅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밭에다가 이거 한번 심어보고 내 밭이 산수국이 파랗게 피면은 이거는 내 밭이 지금 산성이 됐구나. 그럼 재라도 더 뿌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바뀌죠. 꽃이 약간 분홍빛 정도가 나오면은 이제 중성으로 굉장히 안정이 됐구나 이런 증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산수국 뭘로 합니까 또? 이걸 뭐 조경으로 팔기도 하겠지만 수국차 드셔보셨어요? 산수국차? 이거 차로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꽃도 굉장히 좋은 판매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 좋은 건데 어쨌든 이 식물 하나를 통해서 내 밭이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네, 여러분 은하철도 999의 작가 미야자 겐지 알아요? 이분이 원래는 농생태학자였어요. 농비료 장사였거든요. 비료를 파시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은하철도 999에 보면은 배경이 되는 어느 행성에 가면은 막 산성이어가지고 막 고민하는 그런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어릴 때 도대체 저 되게 어렵다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사실 그런 작가여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비 오는 거를 보면서 매일 걱정을 해가지고 스스로 산성이 되지 않는 땅을 만들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밥을 많이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서 그런 농부가 되자, 산성을 땅을 만들지 않는 농부가 되자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은하철도 999를 쓰셨어요. 네. 아무튼 굉장한 생태학자셨고 지금 이분이 만든 그런 농법들, 방법들이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자, 집에서 아주 흔하게 내 땅이 산성인지 아닌지 이거 뭐 여기 농촌 여기서도 해주시죠. 예, 여기서도 해주시지만 집에서도 아주 조금씩 한번 저렇게 한번 해보세요. 흙하고 식초 이렇게 섞어가지고 물 넣어가지고 이렇게 거품 내보시면은 알칼리성인지 아니면 산성인지 한번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품이 나는지 저런 것도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이 그냥 있는 자리에서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땅이 매년 이렇게 뭐 체크하는 게 어려우시다면 이런 방법도 쓰실 수 있죠. 그리고 가장 좋은 흙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좋은 흙이 떼어구조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공기하고 물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보송보송한 그런 통기성이 좋은 흙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흙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흙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뭘 하지 않는다고요? 네, 갈지를 않고 있어요. 갈지 않고 떼알 구조를 이제 만드는데 보통 떼알 구조가 되려면 물, 공기, 흙이 저렇게 들어가 있고 저기에 마치 유약 왁스처럼 유기물이 한 5% 정도 들어가 있어야지 좋은 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만들면 이 흙에서는 대부분 굉장히 잘 자라요. 그런데 이거는 유기농에서 보통 하는 정도의 수준이고 퍼머컬처에서는 좀 기준이 훨씬 높아요. 탄소농법에서는 유기물이 약 15%까지 증가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요. 이게 한 5년 정도 차가 지나면 탄소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굉장히 이 안에서 자라는 것들이 뭔가 육질이 단단해지는 그런 작물들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걸 먹어도 영양이 굉장히 높고 그런 먹거리들을 생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투입 없이도 굉장히 흙이 살아나는 자체 순환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퍼머컬처에서는 유기농에서 한 5%를 넘어서 15%까지 하고 15% 정도 탄소가 증가하면 내가 배출한 탄소 발자국을 다시 흙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도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이 농사가 좀 쉬워지실 거예요. 이렇게 탄소가 밭에 많아지면 어느 순간부터는 잡풀 같은 게 자라질 않아요. 내가 의도하는 것들만 자라거든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그 흙을 정성 들여서 만들어주고 탄소가 증가시키는 그 기간까지가 조금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사실 농사가 쉬워요. 제 밭은 거의 지금 컨트롤이 돼서 그 잡풀들이 거의 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의도하지 않은 것들이 지금 거의 자라지 않고 있어요. 제 밭은 한 지금 8년 차 됐는데 솥밭으로 이렇게 기르고 있는데요. 처음에 하는 거는 밭을 아까 본 것처럼 예쁜 디자인을 하고 3년 차까지 경운을 하지 않는데 이 경운을 하지 않는 동안에 땅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땅이 보슬보슬해져서 나중에 어느 순간에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저는 가위로 농사 짓는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그 뿌리를 그대로 남겨두고 가위로 다 잘라서 그냥 수확을 하거나 풀을 매주거든요. 그러면 그 뿌리에 있는 양분들을 계속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양분들을 별로 추가로 투입할 필요가 없어요. 보송보송해지는 흙을 이렇게 발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위로 대부분 제초도 가위로 하고 수확할 때도 뿌리를 남겨두고 그냥 농사를 짓고요. 대부분 또 저는 다년생 농사를 중점으로 이렇게 그 밭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경운을 할 필요가 없어요. 밭을 거의 갈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한 3년차가 되면은 호미도 안 써도 되고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긁어도 밭이 이렇게 그냥 파질 정도로 굉장히 땅이 흙이 좋아져요. 5년차가 되면은 굉장히 새까맣게 흙이 바뀌면서 와 이거는 정말 유기물 덩어리다 이런 느낌이 이렇게 들 정도로 흙이 새카매지거든요. 그런 상태까지 되기 위해서는 경운을 하지 않는 거죠. 3년차까지는 약간 생산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일반 관행농에 비해서. 그런데 3년차 넘어가면서는 거의 관행농보다 높아지고요. 5년차 되면서는 그 관행농에 훨씬 그 몇 배 이상 더 생산력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관행농을 하지 않고 이렇게 경운을 하지 않으면 왜 잘 되냐면 뿌리침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면 그 오른쪽은 관행농을 했을 때 뿌리가 조만큼 나는 거고요. 경운하지 않고 퍼머컬처를 하면은 그 땅 속에 뿌리가 저렇게까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년생을 심으면 뿌리가 저렇게 깊게 밑으로 내려가고 경운을 하지 않으면 뿌리가 저렇게 깊이 내려가는데 저 뿌리마다 아까 얘기했던 미생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양분들을 분해시켜줘가지고 다 이제 작물로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땅속 깊숙이 있는 미네랄이나 우리가 인간이 구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미량 원소들이나 이런 것들을 쭉 끌어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작물 자체가 굉장히 단단하고 썩지 않고 그냥 소위 말하면 작물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작물이 썩어야 되는데 다 말라요. 네, 썩는 게 없어요. 저런 식으로 기르면. 그리고 굉장히 보관 기간도 길어지거든요. 그리고 영양분이 다른 일반 관행농에서 비교해서 훨씬 더 높습니다. 보통 상추를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일반 관행농에서 상추 저희가 기르는 거 하나에 상추를 어느 정도가 관행농에서 먹어야지 그만큼의 양분이 있는지를 비교를 해봤는데 하나에 한 가마가 나왔어요. 그 정도로 비교할 때 양분 차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주 미량 원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짓는 거, 이렇게 흙심, 땅심을 살려서 농사 짓는 퍼머컬처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땅이 점점점 살아나요. 그리고 또 퍼머컬처에서
유용하게 이용하는 게 균사입니다. 균사 저기 하얗게 거미줄처럼 있는 게 균사인데 균사는 아주 뭐 쉽게 산속이나 뭐 그 낙엽만 이렇게 드셔도 균사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저 친구들이 내 밭에 살게 하는 건데 어떻게 살게 할 수 있을까요? 내 밭을 쟤네를 끌어들여 가지고 살게 하려면 뭘 하면은 내 밭에 와서 저 균사들이 살까요? 저 균사가 가장 좋아하는 게 목질화된 것들이에요. 탄소질이 높은 것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나뭇잎이라든지 나무가 부식될 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걸 그 지피나 멀칭들이 이렇게 내 밭에 집 같은 걸로 멀칭이 되어 있거나 그 작물 부산물들이 많이 있으면 저 나뭇잎을 가져오셔가지고 물에다가 섞으세요. 저 그 균사 같은 거 산에서 주워가지고 저 이렇게 낙엽 한 덩어리 정도를 주워 오세요. 그래서 이만한 통에다가 담아가지고 조금 시간은 길지만 한 3시간 정도 저으셔야 되거든요. 저어서 그걸 증폭시켜서 저거를 밭에 뿌려주시면 그 아침에 새벽에 지금같이 일교차가 심한 날은 아침에 가서 보면 저 균사들이 다 이렇게 밭에 일어나서 마치 거미줄처럼 이렇게 쫙 퍼져 있어요. 저희 집이 대대로 인삼농사를 짓는 집안인데 할아버지가 책을 한 권 주셨는데 예전에 인삼농사를 6년 동안 어떻게 한 작물을 6년 동안 졌을지 이걸 찾아봤는데 그때도 균사를 이용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균사를 가져다가 그걸 증폭시켜서 밭에 뿌려주고 그 균사들이 땅심을 일게 해줘가지고 그게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균사가 들어오게 되면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생명들이 같이 살아나면서 굉장히 연작들이 같이 돼요. 그래서 균사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같이 들어오는 게 거미예요. 거미가 균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그 거미가 들어오면 다른 잡벌레들이 거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 밭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스르륵 하는 소리가 들려요. 거미가 한꺼번에 100마리 정도가 싹 하고 갈라지거든요. 그 정도로 완전 생태가 바뀌어요. 그러면 그런 잡벌레들이 거의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미가 저희 밭에는 방제를 맡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균사가 그리고 영양분을 이렇게 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계속해서 저런 균사들을 산에서 가져와다 주워다가 놓거나 아니면 균사를 만드는 여러 가지 부식하는 그런 방법들을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이런 균사를 분해하는 것들은 다 이 뿌리의 끝이거든요. 살아있는 나무나 다년생 작물들의 뿌리에는 저렇게 실뿌리들이 많은데 저 실뿌리 끝에 균사들이 다 서식을 해요. 그래서 저렇게 뿌리가 많을수록 균사들이 더 많이 서식하고 저기에서 그것들을 분해해서 양분을 빨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생들보다는 다년생들을 심었을 때 훨씬 더 흙에서 그런 미생물들을 더 끌어올리는 역할을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밭이 더 좋아지고 작물도 더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 속에 이런 미생물들이 많아지면 나중에는 잡초도 스스로 제어하게 되고요. 다른 자기가 의도하지 않는 그런 병들이 막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저희가 다년생 작물 사이에 이번에 올해 고추 농사를 지었는데 고추 다른데 뭐 탄저병 돌고 올해 다 망했는데 저희는 병이 하나도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균들이 미생물들이 실제로 그런 컨트롤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올해 장마가 엄청 길었던 거 아시죠? 54일이나 됐는데 그 사이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균이나 박테리아를 다른 미생물들이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살아있는 땅을 만들면 이런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퍼머컬처 농사는 미생물을 키우는 농사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미생물이 도대체 뭘 좋아할까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밭을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퍼머컬처 텃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돌려짓는 거, 그리고 녹비작물을 심는 거, 섞어짓기, 그리고 상생농법, 멀칭입니다. 이 5가지를 꼭 지켜서 하는데 우선은 갈지 않는 그런 밭에다가 올해 뭘 심었는지 항상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뿌리채소, 잎채소, 열매채소 이런 식으로 돌려짓기 하시면 좋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콩과 같은 작물이나 녹비작물들을 정기적으로 돌려 심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 겨울 시즌에 녹비작물 같은 것들을 좀 심으시면 좋은데 녹비작물 아까 밀이나 보리 같은 것도 녹비작물이 되고요. 그리고 봄 한 2월 정도에 자운형 같은 거 토끼풀 종류거든요. 그걸 한번 뿌려주시면 또 땅이 지기가 굉장히 좋아져요. 자운형은 보라색 구름이라고 하는 토끼풀 같은 건데 먹어보면 굉장히 달고 맛있거든요. 그런데 땅 그 흙 속에 프리오 박테리아가 뿌리에 있어가지고 흙 속에 있는 질소들을 고정시켜줘요. 이 공기 중에 있는 그 질소를 고정시켜줘요.
같은 경우에는 그 자운형을 봄에 한번 그 뿌린 다음에 그걸 갈아서 거기에다 벼농사를 지었어요. 비료 대신에. 그래서 이런 방식도 써시면 좋고, 저는 녹비작물을 중간중간에 많이 심어놓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심는 게 토끼풀도 이렇게 뽑아다가 이렇게 군데군데 심어놓습니다. 그 토끼풀을 카페트를 쫙 뿌려놓은 다음에 토끼풀 위에다가 열매채소를 심으면 정말 잘 돼요. 뭐든 잘 나와요. 그리고 다른 잡풀도 거의 안 나오고요. 그래서 멀칭제로도 굉장히 좋은 게 또 토끼풀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거를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가지고 뭐 저기 다른 조금 내가 기르기 어려웠던 것들, 그런 녹비작물을 이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돌려짓기를 또 할 때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이게 어디에 속한 까인지 잘 몰라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자 심고 토마토 심고 그 다음에 고추 심으면 다 같이 같은 과여가지고 걔네들은 그냥 한 가지만 계속 뽑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짓기를 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돌려짓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구별을 하셔가지고 돌려짓기를 잘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십자가나 뭐 이런 것들도 좀 벌레가 많이 타기 때문에 꼭 돌려짓는 거를 한번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멀칭이에요. 멀칭은 그 위에다가 집히는 모든 유기물을 이렇게 덮어주는 건데, 멀칭을 하지 않으면 맨 끝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흙이 엄청나게 많이 유실이 돼요. 작물이 자라거나 멀칭을 하지 않았거나 하면은 이렇게 흙이 많이 유실되거든요. 석유보다 더 많이 유실률이 높은 게 사실은 흙입니다. 흙은 한번 유실되면 절대 복원될 수 없어요. 흙이 유실되면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고 끝이에요. 그리고 다시 복원되지 않아요. 흙 1cm 만드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100년 걸려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요즘처럼 스콜이나 그런 비로 한 번 유실되면은 그 표도층에 있는 흙이 한 번에 다 사라져요. 이번 54일 동안의 그 장마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유실돼가지고 올해 농사가 그래서 더더욱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그 유기물로 멀칭이 되어 있으면, 피복이 되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퍼머컬처에서 보통 멀칭의 두께는 어느 정도로 한다고 할까요? 멀칭의 두께는 적어도 집이나 이런 부산물로 멀칭을 하면 적어도 10cm 이상 멀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지나면 이렇게 막 내려가죠. 그리고 가장 멀칭의 적기는 봄이 아니고 농사가 끝난 지금 이 시기예요. 이 시기에 부산물들을 먼저 다 잘라서 뿌리는 남겨두고 그걸 이렇게 덮어주고 그 위에 추가로 나뭇잎이나 저런 집 같은 것들로 멀칭을 해주시면 그 다음 해에 확연히 할 일이 없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봄에 풀이 거의 안 나고요. 풀도 굉장히 야들야들하게 이렇게 하나씩 올라오거든요. 그 정도만 쏙쏙 뽑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 해 동안 농사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런 형태로 계속 이렇게 몇 년을 로테이션을 하면 내가 별로 풀과 같이 지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통 비닐 멀칭을 많이 하실 텐데, 비닐 멀칭을 하게 되면 땅속의 유기물들을 다 아까 봤던 그런 박테리아나 균류들을 다 죽이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비료를 넣거나 농약을 주거나 계속 추가 투입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또 계속 병원을 해야 돼요. 악순환이 그냥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반복적인 순환고리를 한번 자르려면 병원을 멈추시고 멀칭을 하고 이렇게 밭의 한 부분이라도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밭의 생산력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달라지실 거예요. 굉장한 생산력을 냅니다. 자연이 하는 방식이 그렇죠. 우리가 숲에다가 물 주나요? 숲에다가 뭐 비료 안 주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다 돌아가는 게 사실 이런 원리인 거죠. 이런 원리를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퍼머컬처고요. 그리고 섞어짓기. 한 가지만 심지 않고 여러 가지를 같이 섞어지을 때 더 생산력이 높다는 건데, 여기서 혼작, 이렇게 혼작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상생농법이라는 거를 합니다. 이거는 같이 심으면은 동반 식물로서 같이 서로에게 윈윈하는 작물을 같이 주변에다 같이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심으면 농약이나 이런 비료를 따로 주는 게 아니라 이 식물에게 좋은 영향을 줘서 서로 같이 다 잘 자라게 하는 거죠. 이걸 상생농법이라고 하는데, 가지하고 파슬리를 같이 심으면 특히 그 파슬리에 호랑나비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 호랑나비를 막아줘요.
애벌레가 얼마나 빨리 먹냐면 산호랑나비 아세요? 산호랑나비는 이런 사냥가 식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냥 이렇게 그날 아침에 이렇게 내 손가락 검지 손가락만큼 이렇게 굵기였는데 돌아서면 엄지 손가락만 들어 있어요. 그 정도로 빨리빨리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충들을 막아주고요. 그리고 콩하고 당근을 심을 때 이걸 같이 심으면 되게 좋은데 콩에는 정말 노린재 피해가 많잖아요. 그래서 당근하고 콩하고 같이 한 줄씩 심어주시면은 거의 콩에 노린재가 오지 않아요. 그리고 콩하고 고구마, 콩은 질소를 아까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고구마는 질소를 엄청나게 많이 먹거든요. 그리고 고구마는 밑으로 이렇게 기죠. 그리고 피복도 이렇게 되고, 그래서 콩을 위로 자라거든요. 둘을 같이 심으면 굉장히 궁합이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같이 심어도 전혀 사용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밭을 굉장히 생산적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콩하고 고구마 같이 심으면 좋고, 그리고 마늘하고 고추. 고추는 좀 늦게 심고 마늘은 지금 심잖아요. 그래서 마늘이 자라있는 상태에서 마늘 사이에 고추를 심어주시면 처음에 꽃이 필 때 벌레들 들어오는 것들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추에 그 안에서 벌레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잠복해 있다가 이렇게 나오면서 병충해가 이렇게 번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막아줘요. 그래서 고추를 마늘과 사이에다가 이렇게 같이 섞어 심으시면은 굉장히 고추가 잘 됩니다. 그리고 마늘도 향이 되게 좋아지고요. 그리고 대파하고 시금치. 여러분 여러분 원래 대파가 얼마나 이렇게 자라는지 아세요? 대파가 30cm 정도 자라는데 요즘은 대파가 막 1m도 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막 두께가 막 이만하고. 그런 대파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암에 걸리거나 문제가 생기죠. 요즘 대파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대파를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대파에 너무 안 좋은 물질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너무 큰 대파 같은 거 드시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시금치도 원래는 요만하거나 바닥에 이렇게 붙어서 자랐잖아요. 그런데 이 시금치가 너무 커졌어요. 시금치가 너무 큰 시금치를 먹으면 안 되는데 시금치는 크게 되면은 이걸 많이 드시면 큰 시금치를 많이 드시면은 담석이 생겨요. 원래 시금치에는 비료 특히 석회 비료를 하지 않거든요. 이게 크게 되면 이렇게 담석을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드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개를 같이 드시면 대파하고 시금치를 같이 드시면 담석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키울 때도 같이 키우면 그런 것들을 서로 막아줘요. 그래서 대파밭에 시금치를 뿌리거나 시금치밭에 대파를 같이 심어주시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거 두 개는 안 기르셔도 드실 때는 꼭 이거를 꼭 같이 드세요. 대파하고 시금치. 그리고 대파하고 오이. 여러분 오이 길러보시는 분 중에서 오이 쪼개면 쪼개병이라고 해서 쓴맛 나고 아주 이상한 맛 나는 거 보셨죠? 그거에 예방하는 걸로 대파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오이 심을 때 대파씨를 같이 넣고서 같이 심어주시면 그 오이 쪼개병이 없어지고 그 중간에 막 이렇게 모양 이상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파하고 호박. 여러분 호박 이따만한 호박을 내가 길러서 땄어. 호박 따보신 분들 중 있을 건데 지금 이 시기에 그런 일 많이 겪으실 수 있는데 호박을 너무 이뻐가지고 딱 잘랐는데 안에 벌레가 우글우글한 경험을 혹시 가져보신 분 있으실까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굉장히 흔하게 있는데 그게 바로 호박벌이 이 호박 꽃이 피었을 때 그 안에다가 알을 낳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점점 자라면서 그 안에서 벌레가 같이 크는 거예요. 공생을 사실은 생태계적으로 공생을 하긴 건 맞는데 사람한테는 안 좋은 일이 있는 거죠. 그걸 막으려면 호박씨하고 대파씨를 같이 심으시면 돼요. 같이 심어가지고 이렇게 키우시면은 나중에는 대파 냄새 때문에 호박벌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호박밭에다가 대파를 같이 키워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리고 토마토하고 땅콩도 콩가의 식물입니다. 그래서 같이 저렇게 열매채소들 특히 토마토나 저런 가지가의 작물들은 굉장히 양분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콩가하고 같이 심어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토마토하고 바지를 같이 심으시면 토마토에서 바질 맛이 나요. 그래서 같이 심으셔도 되게 좋고요. 서로 같이 심었을 때 상생작용을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래서 맛있는 토마토, 굉장히 좀 특이한 토마토를 만들고 싶으시면 바질같이 향신료가 되는 그런 허브들하고 같이 심어주시면 굉장히 맛이 독특하고 맛있는 감칠맛이 나는 허브를 만들 수가 있어요. 바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토마토하고 고수.
토마토의 병도 되게 적고요. 그리고 고수의 그런 향이 토마토에 들어가서 맛이 되게 독특하게 나와요. 그래서 같이 심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벌레도 퇴치할 수 있고요. 토마토하고 한려나, 한려나 아시죠? 꽃을 먹는 그 겨자과 식물이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토마토랑 심어주시면 수분도 잘 돼서 토마토도 굉장히 많이 열리고요. 그리고 토마토의 맛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한려나하고 가지. 가지도 벌레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가지에 문이 나는 이렇게 문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 걸 막아주기 위해서 가지 키우실 때 옆에다 한려나 하나 심어놓으면 그런 벌레들을 퇴치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또 그리고 그 밖과의 식물들, 참외과의 식물들은 산역과 허브들, 저기 향이 강한 페느리나 딜, 뭐 파슬리, 당근 같은 걸 같이 심어주시면 수분을 도와줘서 참외가 아주 많이 열려요. 그리고 딸기도 이게 수분이 많이 돼야지만 딸기가 많이 열리는데 딸기 특히 하우스 안에다가 페추니아 같이 꽃이 같은 것들을 많이 심어주시면 딸기가 수분이 잘 돼서 딸기가 굉장히 많이 열려요. 그리고 열무에 구멍 뻥뻥 뚫린 거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열무를 좀 반딱반딱하고 예쁜 열무를 먹고 싶으면 열무씨하고 당근씨를 섞어서 그냥 같이 뿌리세요. 그러면 열무하고 당근이 쓰는 뿌리층도 다르고 두 개가 같이 서로 방제를 하기 때문에 좋은 열무와 좋은 당근을 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뿌려주시면 좋고, 그리고 카네필라하고 브로콜리. 우리 브로콜리는 벌레들의 아주 사랑을 많이 받죠. 근데 카리듈라라고 하는 금자나라고 하거든요. 한국말로는 같이 뿌리시면은 요것도 되게 좋은 브로콜리를 얻을 수가 있어요. 벌레 하나 없이. 그리고 상추는 생각보다 방제를 하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벌레가 많은 곳에 상추씨를 많이 뿌려주시면은 벌레가 좀 덜 와요. 그래서 상추하고 토마토나 가지 같이 하도 좋고요. 특히 상추는 그 재배 시기가 너무 짧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길게 드시고 싶으시면 열매 채소 같은 거 이렇게 그늘이 좀 있는 데다가 심어주시면 오랫동안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상추하고 양배추도 마찬가지로 양배추의 벌레를 좀 방지하고 싶으시면 상추랑 같이 심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양배추하고 차이브나 마늘 이렇게 그 양파과에 향이 가능한 것들도 같이 심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양배추에 오는 벌레들 막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카모마일하고 배추. 여러분 배추 농사 지을 때 카모마일 중간에 이렇게 쫙 뿌려주시면은 배추벌레가 거의 안 와요. 카모마일 아주 싫어하거든요, 배추벌레가. 그래서 같이 뿌려주시면 좋고, 카모마일은 1년생인데 씨가 떨어져서 매년 나와요. 그래서 꽃도 보고 그래서 같이 키우시면 좋아요. 그래서 배추밭에는 카모마일하고 같이 키우시면 좋죠. 그리고 카모마일은 어디에 쓰나요, 여러분? 스트레스 해소에 되게 좋아요. 불면증에도 되게 좋고, 그래서 차로도 쓰셔도 좋고, 그래서 같이 심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카모마일하고 토마토도 뭐 같은 거고요. 셀비어하고 브로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셀비어 아세요? 사루비아라는 꽃이에요. 네, 사루비아 꽃을 아주 좋아했던 사람 기억나시는 분 없어요? 그리스인 조르바가 이 사루비아 굉장히 좋아했는데, 우리도 꿀 많이 빨아먹어봤잖아요. 그걸로 술을 담그면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스 사람들은 저걸로 술을 많이 담가먹어요. 여러분도 한번 담가보세요. 빨간 술이 나오는데 중독성이 좀 있어요. 많이 먹고 싶어지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이런 것도 한번 특화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수박과 옥수수. 수박은 피복작물이어서 따기를 이렇게 덮어주는데 옥수수는 위로 자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땅도 생산적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공간을 사용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학생작물끼리 같이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길드라고 하는데,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어서 하나의 밭을 이렇게 한번 조성해 보면은 여러분이 별로 그렇게 큰 일을 하시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같이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거죠. 토마토, 감자, 콩, 배추, 옥수수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봤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심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예도 있지만 안 좋은 예도 있습니다. 이렇게 심으면 폭망하는 거예요. 섞어 심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서로 타격작용을 하거나 그런 애들이 있어요. 콩가하고 양파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콩이 그 뿌리옥 박테리아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방해하는 게 양파, 마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심으면은 콩도 안 되고 양파도 잘 안 돼요. 그리고
양배추, 딸기고 토마토 이렇게 질소를 고갈하는 거 이런 것도 안 좋고 같은 가드, 당근이나 딜 이런 것도 안 좋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항상 지켜보세요. 오이하고 감자는 절대 비슷한 데다 심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오이 맛이 완전히 바뀌어요. 아주 쓴맛으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강한 허브를 또 오이하고 같이 심으면 오이가 그 향을 완전히 흡수해가지고 오이 맛이 써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자, 호박, 토마토, 오이 뭐 이런 거 질소가 같이 하는 거 같이 심지 마시고 순무하고 감자도 같은 그 양분을 쓰기 때문에 안 좋고요. 고추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고추는 집에서 심으실 때 대부분 여러 종류를 심으시잖아요. 그런데 고추는 교잡이 심해가지고 내가 꽈리고추 심고 청양고추 심고 와사비고추 심고 그러면 다 청양고추 맛이 나요. 그래서 아주 멀리 떨어서 심으시거나 같은 종류만 이렇게 심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교잡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리고 호박도 교잡이 엄청나게 잘 돼요. 제가 그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호박에 대한 그 꿈이 있었어요. 제 태몽이 호박이었거든요. 그래서 호박 농장을 해야지 그래서 호박을 100여 종 정도를 씨앗을 구했거든요. 그래서 첫 해 돌아와서 2012년에 저희 밭에 100평에다가 호박을 쫙 심었어요. 그런데 모든 호박이 단 하나 호박이 나왔어요. 교잡이 돼가지고. 네, 저희 동네에서 그냥 오래 키웠던 우리 할머니가 맨날 길렀던 그 호박으로 다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교잡이 안 되게 하려면 호박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붓질해서 그걸 봉투로 씌워줘야 돼요. 예, 그런 다음에 이렇게 실을 해야지 그냥 놔두면 다 똑같은 호박이 대부분 나오거든요. 특히 그 우성종인 그 동네에서 이제 토착종으로 대부분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 씨를 다 버렸어요. 그렇게 씨를 열심히 구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토마토하고 오이가 여러분이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거예요. 지주를 하다 보니까 꼭 토마토 옆에 오이를 심어요. 그런데 둘 다 굉장히 싫어하는 과예요. 밥과하고 토마토는 굉장히 서로 싫어하거든요. 옆에 심어 놓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오이 맛도 바뀌고 토마토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옆에다가는 심지 마십시오. 네. 퍼머컬처에서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겹침이라는 거를 방법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굉장히 제한된 공간을 굉장히 생산적인 방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세자매의 농법이라고 옥수수는 위로 자라고 넝쿨콩은 옥수수 때를 지주로 사용해서 올라가고 그리고 이 콩은 질소를 스스로 만드니까 스스로 퇴비도 만들고 그리고 밑에 박은 바닥을 멀칭을 해주고 그래서 제한된 공간에 세 가지를 심으면서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도 생산성을 극대하게 높이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농사를 짓는 거를 이 퍼머컬처에서 겹친 농법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틈이 없이 농사를 짓더라도 이 공간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퍼머컬처는 아직 큰 땅이 필요한 거는 아닌데 저는 식물의 특징이나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설계해서 디자인하면 사람이 역할을 굉장히 적게 하더라도 생산도는 극대하게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올해 그 밥가루는 수박을 하고 넝쿨콩을 하고 그다음에 옥수수를 했는데 올해 정말 다 잘 됐어요. 수박이 이번 달까지 열렸거든요. 지난주에 땄어요 수박을. 그 정도로 굉장히 잘 자라요. 서류가 이 세 가지가 같이 이렇게 상생을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상생이 되는 것들을 같이 심어주시면 좋은데 이 상생에서 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1년생보다는 단연생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단연생을 심어가지고 밑 베이스를 단연생으로 심어놓은 사이사이에 1년생들을 심어놓으면 뭐든 잘 자라요. 왜냐하면 단연생들은 뿌리가 깊고 뿌리 속에서 그 미생물들이나 이런 걸 분해하는 것들이 그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데 퍼센테이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는 저는 바쁠 것 같잖아요. 여기도 막 돌아다니고 저기도 돌아다니고 막 그래서 제 밭은 약 80%가 1년생이 아니고 단연생이에요. 그리고 다 대부분 씨가 떨어져서 스스로 나는 거 중심이고 거의 제가 매년 새로 심는 거는 한 5%도 안 돼요. 콩가 정도만 거의 심고 콩도 지금 거의 다 떨어져서 자기들이 알아서 나거든요. 그래서 거의 제가 봄이 되면 하는 거는 씨 떨어져서 좀 밭도 이렇게 심겨져 있는 거 옮겨 심는 거 정도? 그 정도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안 하는 게 엄청 많죠. 경운도 안 하죠. 뭘 따로 심는 것도 거의 안 하죠.
그러면 그런 것만 옮겨 심고 재배한 거를 수확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부산물을 다시 밭에 돌려주는 거. 요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상태로 하는데 그러면은 우선은 투입되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입되는 게 없기 때문에 생산력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밭 지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올해가 지나면 내년이 더 좋고 내년이 더 좋아지고 이런 방식이 되는 거죠. 매년 그냥 리셋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상태에서 계속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퍼머컬처가 이 일에서도 굉장히 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밭이나 공간에도 이런 공간을 좀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그런 공간으로 제안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숲밭인데 제가 지금 한국에는 한 20곳 정도의 이런 걸 조성을 했어요. 특히 마을 숲이나 공동체 숲을 조성을 했는데 숲을 모방을 한 거죠. 숲에 가보면 거의 약 이런 7층 정도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다 먹을 수 있는 걸 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을 때 그냥 먹을 수 있는 경관 자체로 만들어주는 거죠. 과실나무 뭐 이런 거 중심으로 이렇게 심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식재를 하면 거의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그냥 주변이 풀부터 다 먹을 거예요. 아래층에는 약초, 위에는 뭐 과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생산력이 거의 10배 정도 증가해요. 같은 땅에서도. 그래서 지금 저는 전체 밭을 다 숲밭으로 아예 바꿨거든요. 한 5년 차가 넘어가면 생산력이 굉장히 증가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뭐가 수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내 밭을 전체 밭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일부러 이렇게 바꿔놓으시는 것도 한 방법이죠. 큰 나무층은 저렇게 큰 과실수 중심으로 기르시고요. 작은 나무층은 뭐 강목층, 그 다음에 그 허브층도 같이 길러주시면 허브층이 향기나 이런 걸 방충이나 방제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뿌리층, 멀칭층까지 다 사용하시면 제한된 공간을 위아래 할 거 없이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퍼머컬처 밭은 좀 아름다워야 된다고 좀 생각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밭을 만드는 걸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저기 흘러내리는 게 뭔지 아세요? 저 꽃. 저게 한련화거든요. 저거 한 뿌리만 심어도 저렇게 확 퍼져 내려요. 저게 생태화장실인데 지붕을 저렇게 녹화를 꽃으로 하니까 그 가기 싫은 화장실이 아니라 가고 싶은 그런 화장실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밭에 먹을 수 있는 꽃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식재를 하시면 좋고 꽃을 많이 심으면 밭에 수분이 되게 좋아져서 굉장히 생산력이 확실히 증가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퍼머컬처냐 아니냐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이런 대답을 하는데 가서 아름답지 않으면 퍼머컬처 아니다. 보통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선 무조건 이뻐야 됩니다. 밭에 가서 이쁘고 좋은 향기가 나고 이런 공간이면은 누구나 가서 뭘 하고 싶어 하고 밭에 갔는데 막 냄새 나고 뭔가 부식물 썩는 것 같고 이런 공간에서 난 걸로 어떻게 사람이 먹겠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꽃들을 같이 혼재해서 이렇게 다년생 중심으로 식재를 해주시면 좋아요. 펜지 드셔보셨어요? 그 정원에만 심는 게 아니고요. 펜지도 굉장히 달고 맛있어요. 그래서 펜지 샐러드도 할 수 있고 페랭이도 먹을 수 있고요. 분자나 금어초, 비올라 이런 거 다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꽃으로 오일을 추출한다든지 꽃차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도 요즘에는 굉장히 부가산업으로 각각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보실 수도 있고 저렇게 꽃이 있으면 다른 작물도 덩달아서 잘 되기 때문에 좋으실 거예요. 저희는 근데 꽃도 키우지만 풀도 좀 선택적으로 뽑지 않고 기르고 있어요. 약초가 되는 풀들을 길러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저는 오늘 저기 있는 풀 중에 있나? 소리쟁이라는 풀로 만든 샴푸를 쓰고 왔고 얼굴에는 새별꽃으로 만든 로션을 발랐거든요. 그리고 오트밀 귀리로 만든 바디로션을 발랐고요. 저희가 이렇게 풀을 길러서 이걸 다 생산을 해요. 풀학교, 퍼머컬처학교에서는 야생종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야생종을 이용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한국이에요. 네. 가장 많은 요리가 발달한 곳이 이탈리아거든요. 이탈리아는 그래서 식물에 대한 어원이 많은데 이탈리아보다 우리나라는 야생종의 식물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서 그 언어가 30배를 발달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는
그 저기 뭐 소리쟁이를 이렇게 부르는데 딴 동네 가면 시가라고 부르고 이런 식으로 어원이 굉장히 발달을 했는데 그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보통 나물이라고 불렀는데 아니면 한방에서는 약초고 예, 서양 사람들이 그걸 의학적으로 용어를 하면은 뭐 영어로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그런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일상적으로 다 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떤 방식으로 가공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사실 이런 게 중요하죠. 저는 영국에서 퍼머컬처 농장을 이렇게 운영하는 일을 잠깐 맡아서 했었는데 그때 그 영국에 되게 유명한 요리사라고 제이미 올리버가 있어요. 제이미 올리버 아세요? 그분이 저희 밭에 오셔가지고 그 납품을 많이 받아가셨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그 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그 밭에 와서 요리를 해주셨어요. 저희 밭에 와서 그 세븐틴이라고 비행 청소년들이 요리를 하는 스쿨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유명한 레스토랑이 돼가지고 그 체인이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 영국에. 근데 저는 비행 청소년이 온다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준비를 했는데 왔는데 너무 요리를 잘하는 거예요. 와서 밭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그 자리에서 뜯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1시간 안에 요리를 한 달에 한 번씩 해줘요. 왜냐하면 빨리 그런 그 식재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재료를 이해하고 또 그런 속도에 맞춰서 요리를 해야지만 그 요리 스킬이 는다고 해서 그 모든 농장을 한 달에 한 번씩 투어를 하면서 그 요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이미 올리버를 만났거든요. 나는 그 사람이 안 올 줄 알았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어서 안 올 줄 알았는데 엄청 유명한 교수진들도 다 따라와요. 다 따라서 똑같이 요리를 해주고 똑같이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은 정말 이게 다른 거구나 이렇게 많이 느꼈는데 또 하나 놀란 거는 제이미 올리버가 그날 와서 제가 무슨 요리를 하나 해줬는데 그 요리를 먹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 요리가 뭐였을까요? 한국 사람만 먹는 거예요. 네, 제가 그날 따라 도토리 묵을 해서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거 먹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이미 올리버가 도토리 그 묵하는 거랑 방법을 배우려고 거기서 저희 농장에서 며칠 있다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도토리 묵 워크샵이나 뭐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도토리를 어떻게 먹는지 그런 책을 썼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게 좀 대박이 나가지고 지금은 그쪽 지역에서 도토리 관련해서 뭐 이것들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걸 제 자랑이 아니라 굉장히 한국적인 게 굉장히 먹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묵 종류가 몇 가지 있는지 아세요? 뭐 청포묵도 있고 요즘에 고구마 농막가루도 해서 이렇게 만들고 이거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뭔가 상품화하거나 이렇게 내용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풀들을 잘 아시면 좋은 게 뭐냐면 풀 자체가 우리는 입맛에 많이 먹었는데 서양 사람들이 모르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제이미 올리버가 저희 밭에서 가장 또 많이 사간 게 뭐냐면 명아주 이파리예요. 명아주 알아요? 풀이죠. 잡풀이에요. 아마 여러분 밭에 가면은 널린 게 명아주일 거예요. 명아주 이파리를 이렇게 팩에다가 뜯어서 한 팩씩 이렇게 팔았는데 그거 한 팩씩 제가 그때 영국 돈으로 3만 원씩 팔았거든요. 한 이파리 한 50장 들어가는 거. 예, 그게 다른 나라 말로 무슨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명아주가 키노아예요. 키노아라 들어보셨죠? 똑같은 과예요. 근데 몰라서 그렇고 색깔이 다르고 약간 이름이 달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터득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여러 가지 풀들을 뽑기보다는 사용할 수 있는 건 재배를 해서 기르고 있고요.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많이 한 게 뭐냐면 육종의 역사예요. 여러분 지금 먹고 있는 여러분이 기르고 있는 대부분의 농산물은 다 풀이었어요. 원래 당근의 색깔은 무슨 색깔인지 아세요? 노란색. 예, 당근의 원래 색깔은 진 보라색이었어요. 예, 그걸 육종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강아지 풀은 뭐의 조상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먹는 조하고 유전자가 똑같아요. 같은 거예요. 다 사람이 농사에서 선택해서 그냥 그거를 문화로 만들어서 하나의 작물로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드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풀 중에서도 그렇게 선택하셔서 하시면 좋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피 드셔보셨어요? 피는 서양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먹고요. 남미 가면은 주식으로 거의 쓰여서 대부분 쿠키나 뭐 빵 만들 때 다 피를 넣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 5대 작물이었어요. 그래서 피약골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피약골에서 피를 길러서 임금님한테 이렇게 상납을 했죠. 피로 만든 술, 피술 아주 유명했었거든요. 피로
만든 술은 빨간빛이 나는데 그건 화이트닝 기능이 있어서 기생들은 화장수로 썼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를 개발해가지고 지금 그런 브랜드도 만들고 지역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사에는 굉장히 여러 다각적으로 그런 부가가치를 내는 게 있는데 어디에 포커싱을 할지를 선택을 하시고 그런 설계를 하셔서 그런 것들을 브랜드화 시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 풀학교가 전국에서 열리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시고 관심도 되게 많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거 아마 부모님들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풀 물어보시면 한두 개 정도는 사용했던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약 40년 전에는 다 풀을 먹었던 사람들인데 그 이후부터 그런 문화가 없어서 잔병이 많아요. 예전에는 그런 풀을 인간의 역사 한 2만 년 동안 사람은 계속해서 풀을 먹었는데 불과 40년 동안만 안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인간은 다 유전자의 풀을 요구했었는데 고작 40년만 안 먹은 거거든요. 근데 4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막 돌고 있죠. 그래서 풀을 조금씩이라도 드셔보시면 그런 잔병 같은 것들이 좀 없어져요. 그래서 풀들도 한번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농사에도 같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가 퍼머컬처 밭에서 이용하고 있는 풀이 컴프리라고 하는 풀이에요. 컴프리는 우리나라에 식용으로 들어왔는데 이건 많이 먹으면 담석이 생겨서 맨날 드시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하지만 이 컴프리는요 드시면은 몸의 칼슘 함량을 되게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이 컴프리는 드시는 것뿐만 아니라 녹비작물로 쓰시면 아주 좋아요. 이걸 잘라서 밭에 멀칭으로 덮어주시면은 정말 작물이 엄청 잘 자라요. 그리고 자르고 돌아서면 또 자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밭에 한 줄을 다 컴프리를 심어 놓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면 좋고 이 컴프리는 해독 작용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말벌 같은 거 쏘이잖아요. 컴프리를 짓이겨서 이렇게 그 말벌 부리는데 이렇게 바르면 금방 그 붓기가 쑥 가라앉아요. 그래서 약성이 되게 많은 거라서 꽃차도 쓰시고 하는데 저는 액비로 많이 씁니다. 액비를 만드는 방법은 쟤를 잘라서 큰 통에다가 담으시고 물을 가득 부은 다음에 뚜껑을 닫고 한 달 정도 있다가 걸러서 그 물을 뿌려주시면 돼요. 500배 희석해서. 그러면 웬만한 액비 그냥 그 영양제보다 훨씬 좋아요. 뭐든 굉장히 잘 자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풀을 이용해서도 액비나 농약같이 영양제 같은 거를 이제 만드실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 특히 이거 할머니들이 중독이 되셔가지고 맛있어서 중독돼서 이거 드시고 담석으로 병원에 가시는 분도 많거든요. 드시는 거는 많이 드시지 마세요. 컴프리 이렇게 액비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통에다 해서 뚜껑만 닫아놓다가 한 달 후에 걸러서 500배 희석해서 아무 작물이나 뿌려주시면 다 잘 자라요. 자, 유기농하고 퍼머컬처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가 다른 것 같으세요? 유기농업은 그냥 농사를 좀 생태적으로 짓는 거고요. 퍼머컬처는 의식주를 다 하는 거예요. 사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뭐 동물, 뭐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퍼머컬처를 삶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삶을 정말 생태적으로 다 바꾸자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 부분부터, 특히 농사 부분부터 이렇게 해 보신다면 저는 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퍼머컬처를 어느 시기적으로 이제 저희 나라는 막 이제 시작하는 거지만 서양에서는 이미 40년 정도가 돼서 그 상업용 퍼머컬처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산력이 좋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규모 농장을 만들어서 상업적으로 성공한 데도 굉장히 많고 또 거기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방문하는 퍼머컬처 농장, 팜투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연 사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사례들 찾아보시면 굉장히 생산성이 좋다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런 걸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팜투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좀 공동체적으로 한 곳 정도 갖고 계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농사를 직접 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생산된 것 그 밭에서 판매하거나 뭐 가공을 해서 준다거나 아니면은 요즘에는 먹거리뿐만 아니라 꽃 있잖아요. 화원도 팜투 테이블로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가서 그 농장에 가서 이렇게 둘러보고 꽃을 자기가 잘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만 나중에 지불하고 이렇게 오는 거. 뭐 이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동물하고 뭐 1시간 그 농장에서 놀다 오는 거.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상품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공간 자체를 어떻게 설계하고 예쁘게 만드냐. 사실 이건 좀 다른 거고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 투자가 좀 필요한데 여러분들 그런 설계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추천해서도 그런 공간 하나가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퍼머컬처는 처음에 고안된 것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고도 성장하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고 이 고도 성장이 아니라 천천히 이 고도 성장이나 자연을 파괴하는 방식에서 모두가 상생하는 그런 방식으로 턴을 해서 다시 이제 천천히 내려오자. 그것에 대한 방법론으로 이제 시작된 거예요. 사실 40년 전에 이게 그냥 일반 농이 됐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그제 그 유럽의 청소년 19세 친구들하고 하는 컨퍼런스를 잠깐 이렇게 들어갔는데 나는 유럽 청소년들 무슨 생각하는지 되게 궁금해가지고 그 컨퍼런스에 참가를 했거든요. 근데 그 컨퍼런스에서 되게 어린 친구잖아요. 19세에서 20세 정도 되는 친구들이니까 나는 무슨 고민할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뭐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자기는 이제 곧 죽을 거다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어떻게 곧 죽을 거란 얘기를 이렇게 그냥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럽 사회에서는 이 2050년 정도에 되면 기후 위기가 굉장히 가속화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죽게 되거나 아니면 직업을 잃거나 생활 환경이 굉장히 달라질 거라는 게 그냥 일반 상식처럼 돼 있어가지고 아주 어린 친구들도 그런 고민을 너무 일상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들이 그래도 유일하게 지금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 뭘까 막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은 이제 퍼머컬처 농사를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기후 위기 시대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도 어찌 보면 그래도 가장 대안적이고 가장 핫한 직업이 저는 농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퍼머컬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좀 차용하셔가지고 지속 가능한 지구가 될 수 있도록 그 농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유럽의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고민하는 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너무 지금 느리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또 잘하는 게 뭡니까? 빠른 거죠. 빨리 이해하고 빨리 공부하고 빨리 바뀔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해서 저는 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기후 위기로부터 알게 된 거는 더 이상 고도 성장은 없다는 걸 이제 우리가 다 알게 됐기 때문에 고도 성장 없는 상태로서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가려면 이렇게 모두가 서로 생산하는 그런 체계를 갖는 이런 농업 문명을 다시 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한 직업이 굉장히 중요한 선도적인 직업이 될 거고 곧 10년, 20년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계실 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방향의 농업을 하시냐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거든요. 확실히 그 교육계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좀 시선들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방향성을 퍼머컬처 쪽으로 좀 부어주신다면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 기후 위기도 그렇고 뭐 우리가 한국에서 농민이 몇 프로이라고 그래요? 4%가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농사와 관련해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적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어떤 변화를 추동하거나 이런 거를 할 때 한 과반수 정도가 그거를 해야지만 사실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언제나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3.5% 정도가 그것을 동의를 하면 그것에 동의하는 과반수인 50%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전에 흑인 민권 운동이라든지 여성 참정권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보면 초기에 각성된 일부의 사람들 거의 3.5%들이 그런 운동을 열심히 하면 한 50%가 설득이 되고 이게 일반 상식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 기후위기 행동이나 이런 데서도 3.5%의 코어 그룹을 만들어야 이 기후위기나 농업의 중요성이 상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농민이 그 정도 되고 하면 우리도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한 3.5% 이게 농사가 상식이 되고 기후위기에는 퍼머컬처나 이런 생태농업이 해법이다. 이런 것들이 상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소중하고 여러분의 그 방향성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3.5%가 되셔서 이 지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면
그리고 이 3.5%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하고자 하는 거는 큰 건 아니고요. 정조직입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농업으로 만났지만 저희 마을에서는 마을 활동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동네 조직 구도예요. 이게 딜인데요. 딜 꽃인데 저희는 아메이를 배워서 세상을 농사짓는 사람의 공간으로 만들자고 해가지고 아메이처럼 다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 만나면 농사짓자, 같이 생태적으로 살아야 된다 막 이렇게 꼬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같이 지금은 저희 농사 규모가 서울 한복판에서도 막 200명씩 오는 그런 밭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의 밭을 만들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태적으로 고민하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으라고 변방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핵심적으로 그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주변이 아니라는 거고요. 또 그런 공간을 여러분이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이 일부라도 좀 자극하실 수 있는 체계를 만드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의식주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자극화하시고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 의지하고 있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을 어떻게 제대로 생산하고 제대로 그것들을 유지할지 이것을 고민하는 게 사실 퍼머컬처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건데 근본적인 걸 거꾸로 지금 해야 되는 시대가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물질 문명이 진짜 제대로 된 물질 문명인지 이것들을 다시 확인하시고 사실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구가 다음 세기 2100년이 올 것이냐 22세기가 올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럽 친구들은 얘기하더라고요. 22세기는 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아니 18살짜리가 말하기에는 너무 심쿵한 얘기가 아니냐 너무 무섭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되게 많고 근데 그 시대에 여러분도 꽤 오래 사실 거잖아요. 지금 아마 2100년까지 사실 분들도 계시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실제로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동시대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사실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퍼머컬처라고 하는 굉장히 어찌를 보면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고 손도 많이 가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지구에는 달리 선택의 것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불편하거나 이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식의 대전환이 있지 않으면 사실 바뀌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이게 이렇게 좀 불편하게 살면서도 생태적으로 하는 게 상식이 되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한테 그게 보편적으로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 보편하게 만든 사람들은 농업의 가치를 잘 올리는 사람, 농부 스스로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농부 스스로 그런 가치들을 올리는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못하고 있죠. 그래서 스스로 그런 것들 좀 높여주시고 그런 것들 통해서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면 많은 분들이 농업이나 생태적 가치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이것들이 지구를 살리는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것에 다 동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농사를 지으시는 여러분들이 먼저 귀농귀촌을 결심하신 여러분이 먼저 그 의식의 전환을 먼저 시작을 하시고 대안적인 삶을 퍼머컬처에 두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유럽 청년들이 고민하는 22세기도 오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불편하고 어려운 일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퍼머컬처라고 하는 이 농법으로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농법으로 갈아타시거나 시작하시기를 바라고요. 어려운 일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찾아오셔도 좋고 아까 그 딜 모양의 상영과의 형태의 조직도라고 얘기했는데 저희들은 계속해서 다단계적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돕고 더 확장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네트워크를 한국 사회에서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저희들 정기적으로 공부도 하고 줌으로도 만나고 서로 필요한 게 있으면 가서 밭도 만들어주고 이런 걸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여기 춘천에서 이런 모임이나 밭을 만든다고 하시면 저도 오고 저희 지금 공동체에 같이 계신 분들도 오셔서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같은 지구인이고 지금 공동의 문명 위기를 맞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같이 이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퍼머컬처라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같이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배경과 이런 것들을 제가 잘 모르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농사나 여러분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들에 다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도 받을게요. 네. 농약은 전혀 안 써요? 응? 농약은 전혀 안 써요? 농약이요? 농약은 쓰지 않고요. 농약 대신에 방충 방제를 할 수 있는 다른 용역들한테 이렇게 맡깁니다. 저기 아까 풀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 풀 중에서도 독초가 있어요. 특히 벌레들이 싫어하는 것들로 액비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흙의 지기가 좋아지면은 벌레들이 이제 안 오는 것들도 많고요. 아니면 여기에 벌레가 좋아하는데 이쪽에 덧식물들, 그러니까 벌레가 좋아하는 풀이나 이런 것들 이쪽에 심어 놓으면은 이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허브를 심어 놓으면 여기에는 벌레가 오지 않죠. 이런 방식을 씁니다. 사실 해충이라는 게 산에 살면 곤충인데 내 밭에 오면 저기 해충이고, 채식하면은 해충이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의 틀을 잘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농약은 전혀 안 쓰고 비료도 전혀 안 씁니다. 화학제품을 아예 쓰지 않죠.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정리할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